자, 그러면은 이제 환경정책 수단의 두 번째 수단, 경제적 수단을 보도록 해요. 이거는 바로 이 경제적 유인책으로 환경보전 동기 유발 및 실천, 그리고 여기에 이 시장 원리를 이제 활용한다. 그 얘기인데 뒤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해요. 규제적 수단의 문제점 보완으로 198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규제적 수단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강에다가 이 폐수를 공장에서 만약에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BOD 30 이상은 버리지 말고 30 이하만 버려라. 그러면 29.5는 뭐고 30.5는 뭐냐 이거지. 그 0.5 차이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전혀 어떤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그게 어떤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못 주는 거지. 그래서 대기오염 마찬가지죠. 대기오염도 자동차에다가 질소산화물을 얼마 이하를 버리고 얼마 이상은 버리지 말아라. 그 기준치를 정확하게 잡을 때 그 기준치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30.5를 버릴 때는 일부 부과금을 돈을 내도록 하고 벌금을 주고 그 이하일 때는 일부 혜택을 주고 어떤 그런 문제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뒤에 가면은 이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우리 보도록 하고. 그래서 경제적 수단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돈으로 가지고 스스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규제적 수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 그 중에 하나의 경제적 수단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재정적 지원이에요. 그 오염자의 오염 방지 노력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준다. 이 오염자 방지 노력은 뭐냐? 오염 방지 행위. 만약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은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공장에서 뭐 오염 물질을 많이 버린다 이거지. 근데 그냥 두면은 국가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못하게 하면은 이 기업체에서 일자리도 많이 날아가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기업체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환경 문제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그 공장을 다 없애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못 사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가 현대차가 자동차 만드는데 여러 가지 오염 물질도 배출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당신들 차 만들지 말아라. 근데 그 공장에 문 닫으면은 결국은 일자리도 일자리지만은 우리는 그럼 차는 어디서 사느냐? 더 비싼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말고도 각종 제품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 기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처리 공장도 처리 시설도 하고 폐수 처리 설비도 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장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환경 기술도 개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거다. 근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부담원칙 다시 말해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차를 생산하는 자하고 그 차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 국민들이고 하니까
둘 다가 서로 이것을 공동 부담하자,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환경에서 우리 환경정책 기본법에도 이게 나오는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아주 위배되는 거죠. 원래 이 오염자 부담 원칙은 뭔가 하면은 Pollute Pays Principle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3P의 원칙이라고. 아마 학생들 이 강의 듣고 우리가 환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3R의 원칙 학생들 알지요? Reduce, Reuse, Recycle. 환경공학 개론에서 우리 배웠던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 3R의 원칙, 또 3P의 원칙,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3P의 원칙은 뭔가 하면 오염자 부담 원칙. 이 말이에요. You pollute, you pay. 네가 오염시켰으면 네가 돈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재정적 지원은 뭐예요? 이 공장에서 폐수를 내놓는 쪽에서 돈을 다 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뭐로 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 부담한다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가 있는 거지. 이게 위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조세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장에서 폐수 처리장을 만들었다. 아니면은 자기들이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지원. 이 금융 지원은 저거예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싸게, 값싸게 이 융자를 해주는 거죠.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폐수 처리장을 짓고 그 폐수 처리, 그 빌려간 돈에 이자율을 아주 싸게 융자를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보조금을, 이건 아예 돈을 주는 거죠. 국가의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혜를 줘가지고 환경우위 제품에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건 또 다른 경우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물질들, 우리가 이게 자원 재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 아마 환경공학 개론에서 그 리사이클 했는 제품들, 이게 다시 재생용지라든지 다시 우리 쓰레기에서 다시 그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들을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이게 이것도 일종의 특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경차 있죠. 경차가 지나갈 때는 그 고속도로에 그 톨피 비용을 싸게 받는 거죠. 싸게 받고 또 경차에 대해 가지고는 그 경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어때요? 주차장 같은 것도 특혜를 주는 거죠. 그 특혜를, 경제적 특혜를 주는, 이게 바로 특혜 제공이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일종의 뭐예요? 환경 문제를 오염 방지 노력을 하는 데는 국가가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걸 말한다. 이것 말고 이것과 정반대되는 게 뭐냐? 재정적 부담 부과라는 게 있어요. 오염 유발자에 대해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할 때 거기에 어떤 돈을 부과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 해결에 쓰도록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예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뭐라 그러나 먹는 샘물 사 먹을 때 먹는 샘물 사 먹는 그 안에 뭔가 하면은 수질 개선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수질개선 부담금 일부를 떼가 가요. 그 돈을 내가 가져가느냐? 환경부가 가져가요. 환경부가 가져가는데 그 환경부가 가져가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지하수의 문제를,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샘물을 다 지하수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럼 세금하고 같지 않느냐? 세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세금 내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각 공무원도 저것도 주고 뭐 각종 국가에서 다 쓰고 있죠. 세금은 뭔가 하면은 일단 걷어들이면 아무데나 다 쓰는 게 세금이에요. 그러나 이 환경부담금은 뭐냐면은 그 돈은 어디에만 쓰라고 정해져 있어요. 환경오염 원인 제거에 사용한다. 세금과의 차이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환경보전 사업에 돈을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명령 통제 수단의 한계 극복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직접적 우리 규제적 수단이 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때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근데 그때 조금 전에 그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BOD 30 이하는 버리고 BOD 30 이상은 버리지 말아라. 그럴 때 그러면은 30 이상일 때 뭐 30하고 30.5하고 차이가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버려라. 근데 0.5 정도에 대한 돈을 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되지요. 3P의 원칙. 왜? 자기가 그저 뭐라 그러나 이 먹는 샘물도 자기가 먹는 샘물을 사먹음으로 해가지고 지하수에 문제가 되고 하는가. 일단 자기가 오염 유발자한테 돈을 부담시키니까 부합이 돼요. 근데 한두 가지 예외는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해요. 근데 재정적 부담 부과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환경 부과금이란 게 있어요. 부과금이란 게 있고 또 환경 부담금이란 게 있어요. 환경 부과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어요. 부과금은 일종의 뭔가 하면은 벌칙과 같은 거죠. 벌금의 성격이에요. 정부가 정해진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준보다도 높게 배출했을 때 일단 벌칙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 배출 부과금, 총량 초과 부과금, 요거는 우리 뒤에 가서 대기 정책 또 뭐 여러 가지 수질 정책에도 다 나오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가는데 일종의 이거는 뭔가 하면은 기준보다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을 우리가 부과금이다.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은 뭔가 하면은 오염 방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자에게 부과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부담금은 일종의 벌금보다도 공동으로 이 환경을 관리하는 데 쓴다. 공동 투자의 개념이에요. 물이용 부담금, 수질 개선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이런 게 다 부담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이제 물이용 부담금이에요. 학생들도 지금 수돗물 사용을 하면은 말이에요. 그 수돗물 사용할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톤당 170원씩 내요. 지금 아마 아직도 오르지 않고 그냥 170원씩 낼 거예요. 이렇게 내는 돈이 지금 서울, 경기도, 뭐 인천 이런 데 다 합해가지고 연에 한 4천억이 돼요. 그 4천억 가지고 많으냐? 이 상수원 지역에 이 수질을 개선하는데 탈당 상수원에 있는 그런 곳에 수질 개선에다가 쓰는 거지. 이게 바로 물이용 부담금이죠. 낙동강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있고 금강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있고 영산강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뒤에 우리 각 실무에 가서 우리 볼 거예요. 근데 이 물이용 부담금은 뭔가 하면은 원래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팔당 상수원의 수질에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팔당 상수원 지역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팔당 상수원을 맑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재정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또 그 사람들로서는 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계속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가져가면서 물을 맑게 하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팔당 상수원에 사는 사람이 다 부담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도저히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공동으로 다시 말해가지고 팔당 상수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행위 규제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땅이지만은 뭐 공장도 못 짓고 뭐 여러 가지 못 하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함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무리용 부담금이죠. 수질 개선 부담금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먹는 샘물에 돈을 일부 내 가지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뭐 1,000원에 먹으면은 거의 한 돈 100원 정도가 제법 되는 돈을 이걸 떼 가지고 이 가지고 많으냐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리하는 데 쓰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비용이 뒤에 가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실무에 가서.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에비앙 같이 이게 외국에 수입한 거 있죠, 이게. 처음에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 물을 파는 사람이 왜 외국에서 수입하는 지하수인데 왜 이 수질 개선 부담금을 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지하수 관리법이 있다고. 그 법이 위법이다. 그 법에는 뭐예요? 그 법에는 국내에서 나오는 먹는 샘물이나 외국에 수입하는 먹는 샘물이나 다 같이 수질 개선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입해서 파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법은 위헌이다. 이거는 외국에서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위헌 소송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얘도 돈을 내라고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얘는 물을 가져오기는 외국에서 가져왔지만은 먹은 물은 국내에 버리는 거죠. 국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거 다 같이 내요. 수질개선 부담금. 이 공동으로 먹는 사람들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 지하수 관리에 이걸 쓰는 거지. 이 세금하고 다르죠. 세금은 마음대로 쓰지만은 그것은 어느 무엇에 쓰라고 할당되어 있는 데만 폐기물 부담금 이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폐기물을 일종의 뭔가 하면은 처리하는데 드는 돈들 이것도 뒤에 우리 다시 폐기물에 가면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요중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일부 산피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지요. 이런 경우도 산피해 원칙 팔당 상수원인데 그 팔당 상수원을 오염시킨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하는 사람이 산피해 원칙이 뭐냐면 이 그래프는 바로 이 부과금에 대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내가 마땅한 게 없어 이걸 넣었는데 그 환경 부과금 이제 꿀뚝에 자동 측정기를 다 달지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국에 뭐 나오는 저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또 뭐 일단 목욕탕 같은 데서도 나오는 이 꿀뚝에서 자동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한국환경공단은 다 체크를 해요. 근데 기준치를 넘었다 체크해놨다가 부과금을 다 부과하는 바로 그걸 때문에 했어요. 뒤에 가서 우리 각종 이제 물은 물, 대기는 대기, 폐기물은 폐기물 가면은 이것을 따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 부담 부과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부과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환경 피해 보상 책임제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요.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낙동강 페놀 사건 같은 것들 하나 예를 들면은 구미에서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91년도에 우리나라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페놀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두산전자에서 페놀을 유출해 가지고 대구에 뭐 먹는 수돗물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피해를 누가 줘야 되느냐? 거기에 공장에서 그걸 배출한 기업체가 내야 되는데 그 많은 비용을 기업체가 한 번에 다 가면 그 기업체는 망하지요.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보험을 들게 하는 거죠. 그 기업체들이. 그래서 환경보험이 있죠.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시설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환경오염 피해를 오염자가 책임 보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을 마련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구미공단이 만약에 구미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낙동강을 오염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밑에 있는 뭐 많은 그 그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 엄청난 거 되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일종의 각출을 하는 거죠.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오염 원인자들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보상하고 또 자기들끼리 방지 사업에 사용하는 거죠. 일종의 그 지금 그린 클라이맥 펀드, 녹색 기후 기금, 지금 인천 송도에 우리나라에 그게 와 있죠. 이것도 뭔가 하면은 선진국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후진국의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뭔가 하면은 환경기금의 일종이지. 이게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이게 부가금, 부담금,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 기금 문제. 또 하나가 이제 이 강제 저담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은 뭐 자주 봤을 거예요. 우리 그 바틀로 그 이게 폐기물에서 나왔던 우리가 맥주를 한 병 사면은 맥주병에 아예 돈을 일단 지금은 벌써 소주병, 맥주병 이런 데 다 병 하나에 내가 알기로는 한 170원 정도를 붙여 놨을 거예요. 먼저 거기다가 가져오면은 주게 강제 저당을 잡는 거죠. 모든 그 병에다가 강제 저당을 잡고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치하고 가져오면은 다시 돌려주는 디파짓 리펀드 시스템, 다시 말해가 저당을 잡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 폐기물 예치금지. 옛날에는 그 빈병 보전금 제도라 해가지고 빈병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강제 저당을 잡고 다시 돌려오면은 돌려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일종의 강제 저당금, 폐기물 예치금이 대표적으로 그런 제도다. 세 번째 이제 학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배출권 거래제도. 지금 실제로 우리 학교도 이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이 온실가스 때문에. 우리 학교도 지금 그 온실가스 배출권 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좀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몇 억씩 배출권을 샀어요. 실제로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부가 오염자에게 오염물질 배출권을 유무상으로 부여하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 에미션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이 대표적으로 그 한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온실가스가 바로 그건데 뭔가 하면은 너는 이 공장 A라는 공장에 너는 요만큼 버릴 수가 있다. 또 B라는 공장에도 너는 요만큼 버릴 수가 있다. 지금 우리 학교도 나라에서 받았는 이 온실가스 허용량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 캡은 뭐예요? 모자를 이렇게 다닥 씌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대학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각종 지금 그 에너지 사용하는 그런 데다가 물론 뭐 개인 가정까지는 다 필요 없지만은 그 에너지를 대량 사용하는 데다가 이렇게 허용을 딱딱 하는 거죠. 해놓고는 줄이면은 뭐예요? 여분이 남죠. 얘는 못 줄였으니까 이만큼 남는 거를
이만큼 못 줄인 부분을 사야 되는, 남았는 곳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 스스로 자꾸 줄이면 줄일수록 자기는 이걸 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바로 그것이,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캡 앤 트레이드. 이렇게 모자를 딱 허용량을 세우는 게 이게 바로 배출 허용 총량, 이게 바로 캡이에요. 캡을 세워놓고, 근데 이 캡도 전체량을 하나의 돈의 단위로, 총 배출 단위로 CO2 몇 톤이면 몇 톤, 이런 식으로 단위를 결정해 가지고 오염자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당신은, 우리 학교는 얼마의 연에 CO2 얼마를 배출할 수 있고, 그 CO2를 그냥 총량에다가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뭐라 그러나 돈처럼 말이에요.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분배를, 이거 할당한다는 거죠. 분배를 하면은 주고받는 거죠. 이 배출권 거래를 돈 주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것을 거래하는데, 일종의 오염물질 배출권은 재산권이 부여된 환경재 사용권이다,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우리 학교가 또 A라는 공장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환경에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허용량을 나라에서 정해주고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너희는 얼마를 하라. 재산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내가 이 자료를 왜 넣는가 하면은 이 초기 할당량이 뭔가 하면 캡이에요. 캡이고, 그런데 이 A 기업은 줄였어요. 실제 배출량은 전체 초기 할당량보다 남았죠. 이쪽은 뭔가 하면은 초기 할당보다도 더 많이 썼죠. 그 얘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기업 간에도 이루어지고, 지금 지구 전체에 그 파리 협약 같은 데는 뭔가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것을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뒤에 내가 그 기후변화 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파리 협약에 미국이 탈퇴해버리고, 실제로 기후변화라는 게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CO2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모호해요. 지구가 저절로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이러한 현상을, 물론 CO2가, 이산화탄소가 아주 작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에 대한 너무 과중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잘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음에 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시작은 어땠냐 하면은 미국에서 70년도에 클린 에어 액트, 청정대기법,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건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이 수도권에 공장이, 우리 미국 같으면은 뭐 어떤 지역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에 이거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공장이 쭉 있잖아요. 있으면은 만약에 이 공장이 새로 들어오려 그런다. 새로 들어오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기서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을 사갖고 와야 돼요. 사갖고. 왜냐면 계속해서 마구 들어오면은 이게 다 아무도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은 대기는 나빠지니까. 이것도 우리 뒤에 가서 대기 정책 가서 보는데, 하나의 이론적으로 우리 여기서 이론을 먼저 보고 이제 뒤에 우리가 실물을 보는데, 시작은 바로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으냐? 수질오염, 방금 본 온실가스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다 돈으로 이제 시장의 원리를 조절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될 수 있으면은 자기 공장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될 수 있으면은 자기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배출권 거래제도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환경재해 사유하다. 이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 환경 문제에 오는 환경 파괴라든지 오염의 그 근원이 바로 학생들 앞에서 우리 공유지의 비극비하죠. 환경 정책이 왜 생기느냐? 시장의 실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시장의 실패는 뭔가 하면은 주인 없는 공유지의 비극에 의해서 근거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환경재에다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면은 이건 네 거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 거니까 당신이 관리를 해가지고 당신이 관리를 해야지. 어? 여기에 뭐 이봐요. 주로 이런데 어업권, 수렵권, 관광자원 당신이 잘 관리를 하면은 물고기를 잘 키워가지고 잡을 수가 있고 또 수렵권 우리 뭐 사냥하는 거지. 그리고 관광자원 같은 것도 만약에 그 어느 호수에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온다. 그러면은 당신이 이 호수의 수질과 이 호수의 자연환경을 잘 관리를 하라. 그런 식으로 사유화 시키는 거예요.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환경을 관리하고 환경보호 동기를 유발하고 그러므로 해가 국가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것을 선점한 자에 그곳에 가서 그 호수에 과거부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용하고 있었던 선점자에게 부여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잘 할당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재판 과정도 거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도 많아요. 그 환경재 사유재의 사유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죠. 물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돗물.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수돗물 사유화를 안 했죠. 미국 같은 데는 일부 지역의 수돗물을 공적인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만들어 팔지요. 회사에서 내가 있었던 뭐 미국 뉴저지 주 같은 데는 6가구만 손님이 있으면은 자기가 물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돗물 만들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돗물 여기가 아마 페루인가 그럴 거예요. 페루 같은 데서도 이 수돗물 사유화 하는데 반대가 많죠. 왜 그러면 물값이 올라가고 물은 모두를 위한 거지 어떤 돈벌이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논리로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환경재 사유화가 일부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 반대가 있는 그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뭔가 하면 경제적 수단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수단을 우리가 받고 이 뒤에 가서 우리 각 그 정책별로 보면은 물, 대기 뭐 이럴 때 볼 때 다시 한번 더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입적 수단은 뭐냐? 정부가 직접 환경오염 방지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초기에 많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하수 처리 시설 여기 보면은 여기 그저 수도관 정수장 뭐 수도관 여러 가지 환경 사업 생태 하천 만들고 또 여기 저런 것들 전기차 보급하고 이런 것들 다 뭔가 하면은 이 저걸 한 거죠. 그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걸 주로 하는 데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한국환경공단이에요. 한국환경공단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하수 처리장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지방의 큰 도시들은 자기들이 직접 해요. 자기들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직접 이 하수 처리장을 지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작은 도시는 환경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공단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개입적 수단을 쓰는 바람에 국가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했죠. 사실 하수 처리 시설, 쓰레기 소각 시설, 매립 시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효과에 뛰어나고, 하지만은 이것은 뭔가 하면 3P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요. 3P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Pollute Pays Principle, 바로 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맡겨두면은 안 되니까 국가에서 나가서 국가의 세금과, 일부는 물론 그 사람들한테 하수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고 하지요. 이게 바로 이제 뭐 하수 처리장, 그 다음에 빗물 비 올 때 흘러나오는 비점 오염 물질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공단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호소적 수단이에요. 별 효과가 많지 않은 거죠. 교육, 홍보, 도덕적 권고, 사회적 압력, 환경보호 운동 등으로 가치관, 의식, 행동 변화를 유발한다. 단점은 생활에 불편하고 이윤을 감소하고 그래서 불이익에 대한 보상제도. 하나의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저런 거지. 만약에 식당에다가 당신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반찬 숫자도 줄이고 하라. 그럼 손님 별로 안 오는 거지. 그런 문제들, 그런 이윤 감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 교육하는 것들, 또 홍보하는 것들, 이 포스터 이런 거 다 뭔가 하면은 일종의 뭔가 호소적 수단이에요. 지금처럼 이래 살면은 지구가 문제가 된다. 자전거 타자 여기다가 플랜트 포 더 플라넷, 우리 지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자, 이런 띵그린 녹색을 생각하자. 근데 이런 거는 뭔가 문제가 뭔가 하면 타 수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다. 지금 그 방송에도 보면은 계속 그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송국만 좋은 일 시키고 별로 그 효과가 없다는 거지. 광고만 하는 거지. 큰 그게 없는.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고 도덕적 권고,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현대인은 두 가지 도덕이 필요하다. 왜 두 가지 도덕이 필요한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도덕이 있지. 인간에 대한 도덕.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환경에 대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환경윤리학, environmental ethics. 우리가 적어도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환경적으로 어떤 도덕성,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여기저기 수질 오염시키지 말고 하라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면서 하는,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정책이에요. 지금 환경부도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그 말고 여러 가지 수단이 이제 혼합된 게 기타 수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환경협정, 정부와 오염자 간의 협정 체결을 한다. 바로 이런 거죠. 환경 친화기업. 나도 이거 환경 친화기업 지정한다고 여러 회사를 한때 많이 다녔어요. 삼성전자, LG, 그 말고도 각종 그 뭐라 그러나 그 화력 발전소부터 해가지고 태안의 석탄 화력 발전소, 대한항공까지, 비행기 회사까지 다 뭔가면은 이 자기들이 환경 친화 기업 또 녹색 기업 이런 걸로 지정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홍보 효과도 있고 나라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 정부와 오염자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특정 오염을 줄이거나 오염 행위를 중단, 특정 환경 친화적 행위에 대한 협정. 이 환경 친화 기업이 되려 그러면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그 기업이 얼마나 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들을 다 내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 가지고 친화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말이에요. 지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규제를 완화해주고 또 자기들로서는 이게 하나의 기업 홍보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환경협정, 스스로 이제
그기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규제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하게 하는 이게 바로 환경협정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환경마크예요. 마크. 바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이 학생들이 먹는 이런 것 주방, 학생들이 사용하는 주방 세제 같은데도 친환경 생활용품, 뭐 환경마크, 우리나라의 초기의 환경마크 이거였다가 지금 이거로 바뀌었죠. 에코라벨링이라는 거죠. 뭐 각종 그 나라에서 뭐 뉴질랜드, 북유럽, 미국 뭐 곳곳에 이런 환경 마크들이 있어요. 이 환경 마크는 뭔가 하면은 제품에 대해 가지고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이 적은 제품에다가 마크를 부여해 주는 거죠. 마크를 부여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이 상품을 잘 팔 수가 있는 거지. 대신에 뭔가 하면은 이런 환경 영향이 적은 거예요.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환경을 위해 협력, 사전 예방, 의식 제고. 그 생산자가 우리 제품은 이렇게 환경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었다. 그럼 소비자는 이걸 보고 선택을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유도한다. 뭐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환경적으로 미래 세대에 계속될 수 있도록 생산 제품도 그래 하고 또 우리 쓰는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79년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돼가 1979년도에 현재 42개국 정도가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92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고 지금 환경산업기술원 같은 데서 이것을 관리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체는 이 환경 마크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으면 여러 가지 이익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제품만 아니고 각종 건축 자재부터 해 가지고 이 환경 마크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환경 구매제도예요. 정부나 공공단체가 친환경 제품, 환경 마크라든지 재활용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볼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친환경 제품들을 구입해 주는 거지. 친환경. 그리고 또 이것 또 이 뭐라 그러나 친환경 제품을 말이에요. 판매하는 그러한 녹색 매장 같은 것도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사고 뭐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어디서 하느냐 환경산업기술원이 이것은 불광동에 있는데 여기도 아마 우리 졸업생도 또 많이 가 있어요. 여기도 괜찮은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런 식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일종의 약간 그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제품의 개발, 생산, 소비를 촉진한다. 바로 이것에 하고 여기에 이 친환경 제품의 뭐라 그러나 그 녹색 제품, 소위 말하는 녹색 제품의 그 몇 가지를 우리가 가할 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나 환경에 버려졌을 때 별로 문제를 안 하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종이라든지 이 분해가 쉽게 일어나고 환경에서 쉽게 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그리고 자원을 많이 쓰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성이 그런 것들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 녹색 매장에서 녹색 구매 제품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명, 환경 보호, 의식 함량, 뭐 쾌적한 환경 조성 이런 데 기여하는 그래서 이 녹색 구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생산과 소비 생활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나라의 정책이죠. 이 환경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이걸 실제 실행하는 데가 바로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환경계획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환경계획하고 달라요. 다르고 국가의 모든 상위 계획을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의도예요. 국가 주요 환경 관련 계획을 환경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 지금 우리 국토 이용 관리 계획, 토지 이용 관리 계획, 도시, 교통, 도시, 산업 계획, 경제 계획, 문화 계획 이런 데다가 다, 그 우리 뭐 관광 산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지요. 또 우리 교통 문제, 국토교통부에서 하지요.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같은 거 만들지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든 이 관련 국가의 모든 환경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이런 세 가지 환경 오염과 훼손 방지 피해를 사전에 환경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환경계획 정책이에요. 이거는 그 환경부가 물론 이것도 주관을 하지만은 국가의 모든 부처에서 관련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환경 정책 수단입니다. 이제 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 수단 선택을 보도록 해요.